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자, 페이지 144페이지 한번 볼게요. 144페이지. 자, 우리가 여기 파트가 지금 금융론 파트입니다. 그죠? 금융론 파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원가원리금 최종식상환, 원가원리금 최종식상환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저당화 유동화 중에서 MBS 정권 있죠. 요거 하나 하고, 리츠 요거 이렇게 해서 세 개만 잡으시면 돼요. 세 개만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BS 정권 한번 볼게요. MBS 정권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저당화 유동화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당화 유동화. 저당화 유동화라는 것은 요건 언제 생겼습니까 하면은 우리가 김영삼 정부 말기 때 우리가 IMF 터졌죠. 그렇게 해갖고 김대중 정부 맡기면서 1998년도에 요게 저당화 유동화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1998년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당화 유동화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자, 나 개인이 수요자는 돈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은행 가죠. 은행. 뭐 들어가요? 그냥 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집을 이렇게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린 주택 저당이라고 그러고, 이 시간부터는 모기질에서 M이라고 그럽니다. 얘의 이름은 M입니다. M. 주택 저당이라고 그러죠. 모기지. 그래서 요걸 들고 가셔야 돼요. 자, 요걸 들고 가게 되면은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쏘아줍니다. 자금을 쏘아주면 나는 열심히 일해갖고 뭐 갚아야 됩니까? 원리금 갚아야 돼요. 자, 한 5% 정도.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을 우리는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은 여기 다예요. 어떤 기간? 수요자하고 대출기관 사이.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저당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맡긴 M이 여기에, 그러면 대출기관 여기에 딱 자리 잡고 있냐면 그게 아니죠. 그러면 대출기관 은행이라는 데는 자금이 풍부한 곳입니까? 그러면 자금이 요거는 부족한 곳이에요. 한정돼 있죠. 대출기관도 자금이 한정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돈을 빌리러 가야 됩니다. 투자자한테. 뭐 들고 가겠어요? 똑같이 M을 들고 갑니다. 그래갖고 M 잡히면은 여기 또 자금 쏘아주죠. 이때 우리가 5% 줬으면 여기는 한 4% 준다 봐야 돼요. 4%.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원리금 갖고. 자, 요 시장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2차 저당 시장. 그럼 2차 저당 시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2차 저당 시장이라는 것은 대출기관하고 투자자, 대출기관하고 투자자 사이에 요 사이를 갖다 우린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장이에요. 여기서 자금이 막 쏟아지죠. 막 자금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M이란 주택 저당이 돌아다니면서, M이란 주택 저당이 돌아가면서 자금을 만들어냅니다. 자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저당의 유동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뭐라 한다고요? 저당의 유동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 이러한 M이 돌아다니면서 자금을 순환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화 됨으로 해서 이렇게 대출기관은 수요자한테 많은 자원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는 필요시에 자기가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충족시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저당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를 1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러고, 2차 저당시장이라는 것은 대출기관하고 투자자 사이를 2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인 시장은 어디가 됩니까 하면, 저당 유동화의 결정 시장은 1차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2차입니다. 여기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많은 자금이 쏟아진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당화 유동화라는 게 어떤가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금리 한번 볼게요. 금리를 보시면은 나 개인은 여기다가 5% 쏴줍니다. 5%. 근데 대출기관은 투자자한테 4% 쏴줘요. 여기 나오는 투자자들은 파워 투자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 공제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봐야 돼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큰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당을 안 잡히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은 대부분이 뭐 어디 갑니까? 국채 공채로 가죠. 국채 이런 데로 간다 봐야 돼요. 외국 국채도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 국채도 살 수가 있고. 그럼 이때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한 3%라 볼게요. 3%. 이번에 국채 수익률이 이자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여기 한 3% 볼게요. 3%. 자, 그러게 되면은 투자자가 벌 수 있는 이 3%라는 것은 요거 수익률. 그 다음에 여기 4%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2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수익률이자 이걸 갖다 우리는 저당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저당 수익률. 그 다음에 1차는 몇 %? 1차 시장은 요거라 봐야죠. 1차 요거는 저당 시장의 수익률. 수익률이 1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요거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갖고 이자 가지고 먹고 산다 봐요. 요게 저당화 유동화입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자, 14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1차 저당시장. 1차 저당시장이라는 것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하고 그 다음에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사입니다. 수요자하고 금융기관사를 1차 대출기관, 1차 저당시장.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2차 저당시장이라는 것은 2차 기관하고 저당 투자자로 구성이 됩니다. 대출기관하고 저당 투자자로 구성이 되고 그 셋째 줄에 보시면은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입니다.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이 2차 저당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자 밑에 이자 보시면은 1차 저당시장 금리는 5%라고 하나 적어놓으면 좋죠. 1차 저당시장은 5%. 그 다음에 2차 저당시장 금리는 4%. 그 밑에 저당 수익률도 4%입니다. 저당 수익률도 4%. 요거 수익률은 3%. 1차 저당시장 금리는 5%.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1차 저당시장 금리는 5%. 2차 저당시장 금리는 4%. 저당 수익률 4%, 요구 수익률 3%.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나가지고 이기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요구 수익률은 붙었다 하면 접니다. 기대하고 요구가 만나면 기대가 이겨야 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나도 내부 수익률이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나도 저당 수익률이 이겨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를 만나도 재화의 도달거리가 이겨야만이 중심지가 성립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이기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효과 보시면 뭐 다 좋다 보시면 되죠.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대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출자 그게 한정된 재원이라고 하나 체크할까요? 한정된 재원. 그래서 우리가 대출자는 풍부한 재원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으로서 저당이 유동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차입자한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좋은 말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보시면 MBS. 자, MBS. 지분정권, 부채정권. 지분정권, 지분금융이죠. 신조리입니다. 신조리. 부채정권에서는 MBS하고 AS. 자, 넘어갑시다. 자, 14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MBS 종료되어 있죠. 요거 하나 별표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별표. 그래서 MBS는 요 박스를 여러분들이 채울 줄 아시면 돼요. 자, 우리 파워 투자자가 대출기관 쪽으로 자금을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준다 봐야 돼요. 근데 여기가 여기를 못 믿죠. 중간에 누가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얘가 유동화 중개기관입니다. 얘가 유동화 중개기관이 들어온다 봐야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SPC입니다. SPC. 얘가 유동화를 중개, 다시 말해서 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요래 딱 들어온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당화 유동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M이 투자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자금을 쏘아줘. 그럼 여기서는 원리금 주고,
그럼 이 사람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투자자한테 받죠. 이 사람.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여기서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투자자 쪽으로 넘겨주는 게 남았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는 이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하면 이 안에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전부 다 이거밖에 없어요. M만 한거 받아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담보로 정권을 발행하죠. 여기서 얘를 담보로 발행하는 정권, 이게 뭡니까 하면 MBS입니다. MBS. 그래서 우리가 MBS라는 것은 이게 모기지란 말입니다. 모기지만을 담보로 발행한 시큐리티즈죠. 이 정권. 이걸 가지고 우리는 MBS라고 그래요. 자, ABS라는 건 뭡니까 하면 ABS라는 것은 이거는 에셋, 돈이 될 수 있는, 현금화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정권이 이게 AB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는 ABS가 훨씬 크다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BTS 이번에 부산에서 공연했죠. 금토 난리 났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공연기관이 없다 볼게요. BTS를 위한 예를 들어서 공연 시설 하나 만든다 볼게요. 그럼 이게 돈이 한 7천만 원 들어간다 볼게요. 이 돈 없죠. 7천만 원 아니고 7천억. 돈이 7천억 들어간다면 이 돈 없어. 그럼 이렇게 하면 자금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자금을 BTS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티켓이죠. 티켓. 그걸 담보로 해서 뭘 발행하겠어? ABS 발행하겠죠. ABS. 이래 돈 번다니까. 그래서 그 담보로 해서 ABS 발행하면 여기다 돈을 투자하는 거지. 그 돈 투자받고 요거 짓고 그 다음 뭐 줍니까? 이자하면서 원금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전부 다 ABS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IMF 때 전부 다 집에 있는 금 갖다 팔아라 그랬죠. 그죠? 그 금을 어떻게 하는데 그 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팔은 금을 모아서 뭘 발행합니까? ABS 발행한다니까. 금을 담보로 ABS를 발행해갖고 이 ABS를 담보로 해갖고 달러를 이렇게 사들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ABS라는 것은 MBS보다는 큰 의미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돈이 될 수 있는, 현금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팩트 담보로 발행한 정권, 이게 ABS라고 보시면 돼요. MBS라는 것은 모기지만을, 주택 저당만을 담보로 발행한 정권이 이게 MB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한테 자금을 받으면서 투자자한테 뭐를 팝니까 하면은 요 MBS를 팔죠. MBS. 그래서 매월 봄 4월 달이나 이래 되면은 여기서 설명회를 가집니다. MBS 설명회를 가진다고. 그럼 투자자들이 이 설명회를 듣고 이 MBS를 사줘요. MBS를 사고 여기다 자금을 쏘아줍니다. 그럼 MBS라는 게 여기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죠. 나라마다 다 있어. 그 중국의 큰 손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어디 가겠어요? MBS 이자율이 큰 쪽으로 간다니까. 큰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한 개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MBS 이자율이 미국보다 너무 차이 나면은 중국의 큰 투자자들이 미국 MBS를 사겠죠. 우리나라 MBS 안 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쩌다 간에 미국 금리를 따라붙어줘야 돼요. 모든 게. 요게 MBS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MBS를 누가 삽니까 하면 이 투자자들이 삽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MBS를 투자자들이 사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MBS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분형과 채권형 개념은 이제 좀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지분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입니다. 주식. 오늘도 뭐 주식장이 좋던데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주식이라 봐야 돼. 주식. 그럼 주식을 사게 되면은 여러분이 단 회사의 그 일이, 사업이 흥하고 망하는 게 전부 다 누구한테? 나 투자자하고 다 상관이 있다 봐야 돼.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한 그 회사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전부 다 누구한테? 내한테 책임이 있다. 그게 뭡니까? 지분형입니다. 그럼 채권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채권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은행에 돈 빌리는 거죠. 집 잡히고 돈 빌리는 겁니다. 집 잡히고 돈 빌리면은
은행은 내가 돈 빌린 것에 대한 그 투자가 잘 되고 못 되는 거하고 은행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뭐만 받으면 돼요? 이자만 받으면 돼요. 그게 채권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친구가 10억짜리 나이트클럽을 하나 만든다 그래. 그것도 한 5, 60 이런 젊게 들어오는 사람은 중년층 없다 이렇게 하고 만든데, 근데 그냥 밖에 없습니다. 복 빌리면 되겠죠. 친구는 두 사람. 자, 얘는 공격형이고 얘는 보수적이라 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나는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럼 내가 5억 투자하게 하는 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분형이에요. 지분형. 그럼 이 나이트클럽이 사업이 엄청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모두 이 사람한테 영향이 있다 없다? 있죠. 여기 지분형입니다. 아시겠죠? 채권형. 얘는 보수적이죠. 내가 5억 빌려줄게. 이거 나한테 담보 맡기면 내가 5억 빌려줄게 해서 이 사람은 돈만 빌려줍니다. 얘가 뭐가 됩니까? 채권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나이트클럽이 잘 되고 못 되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받으면 돼요? 이자만 받으면 돼요. 이자만 받으면. 요게 채권형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게 보니까 지분형 투자자하고 채권형 투자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자, 지분형 투자자 MBS를 산 투자자는, 자, 여기 보니까 수요자가 M이란 것을 딱 만들어냈습니다. M. 그럼 이 M에 대해서는 어떤 수익과 어떤 위험이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요 M 때문에 수익은 뭐가 나겠어요? 내가 M을 갖고 있으면 나는 수익이 뭐가 납니까? 여기 수익이겠죠. 원리가. M 때문에 내가 돈 벌이잖아. 이자를, 원금 이자를 받잖아. 여기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험도 있죠. 자, 위험은 어떤 위험입니까? 하니까 위험은, 자, 내가 여기에서 5% 받아가지고 일로 4% 넘겨줘야 되는데 4% 넘겨줘야 되는데 얘가 조기 상환해 버렸어. 조기 상환. 나는 4% 넘겨줘야 되는데 조기 상환해 버렸습니다. 이게 은행에서의 위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빌릴 때 조기 상환 수수료 계약을 한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자, 이번에 이 사람이 아예 안 줘. 조기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원금이자에 대해서 나발라라고 낮아빠집니다. 아예 낮아빠져. 나는 이거 갚아야 되죠. 나는 4% 갚아야 돼. 요걸 갖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채무불이행률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률. 그러면 은행에서는 위험은 뭡니까 하면 은행에서는 위험이 두 가지가 있죠. 아예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률하고 그 다음에 일찍 갚아버리는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게 있어. 나도 얘 만기 끝날 때까지 해줘야 되는데 얘가 조기 상환해버려. 이걸 갖고 우리는 은행 입장에서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상환 위험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 잡아놓습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 계약을 하죠. 조기 상환 수수료 계약하고 그 다음에 채무를 불이행할까 싶어서 뭐 잡아놔요? 저당권 잡아놓습니다. 저당권 잡아놓는다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수요자가 이렇게 바깥에서 자, 수익은 어떻게 납니까? 하니까 수익은 원리금, 그 다음에 위험은 채무불이행률하고 조기상환 위험이 위험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M에서 기초채권 M이라는 이 기초채권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위험이 그대로 수익과 위험이 그대로 투자자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이게 뭡니까? 지분형이라고 봐야 돼요. 말을 바꾸게 되면은 기초채권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의 구성이
AM이라는 저당 기초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라는 이런 구성이 투자자한테까지 연결되는 것이 여기 뭡니까? 이게 지분형이라고 해야 돼요. 채권형은 어떤 겁니까 하면은 AM에서 발생된 수익과 위험이 이래 오죠. 와가지고 일단 정권 발행자 네가 다 먹고 나는 니한테 새로운 자금을 빌려줄 테니까 새로운 자금을 빌려니까 담보받고 내한테 뭐 만다오 이자 만다오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채권형이라고 봐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지분형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이라는 수익과 조기상환요금, 채무불이행요금 전부 다 누가 다 가져가야 됩니까? 투자자가 다 가져가야 돼요. 그죠?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다 가져가야 됩니까? 발행자가 다 가져가야 돼. 발행자가 다 가져가고 내한테 뭐만 주면 돼? 이자만 주시면 돼. 요 원리 이해되세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5개 항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당권이라는 것은 요거는 채무 불이행에 관련된 위험 대비, 그 다음에 원리금이라는 것은 수익,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것은 조기 상환료, 자, 이게 저당권, 그 다음에 원리금, 위험, 요 세 개를 갖다 지분형 같은 경우 지분형 MPT에서는 누가 가져갑니까 하면 투자자 됐나요? 채권형 같은 경우 누가 가져갑니까? 발행자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콜방어라 그러죠. 위험방어. 투자자 입장에서 콜방어 위험방어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안 돼. 그런데 채권형은 된다 봐야 돼. 그 다음에 초과담보. 지분형 같은 경우 여러분들 주식 사러 간다 볼게요. 주식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 들고 가면 주식 얼마나 주십니까? 10억 그대로죠. 초과담보는 없어. 그런데 채권형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집 들고 가면은 여러분한테 얼마 빌려주겠어요? 한 6, 7억 빌려줍니다. 아시겠죠? 한 7억 빌려준다 보고 3억은 뭘 잡아놓습니까? 하면 얘를 가두니 초과담보라고 그러죠. 초과담보. 우리가 말하는 건저당이라고 합니다. 건저당.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5개 항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5개 항목. 저당권, 원리금, 위험, 그 다음에 콜방어, 초과담보 이렇게 해서 5개 항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5개 항목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때 우리 영화배우 한 사람 내밀었죠. 이름 생각나세요? 누굽니까? 잘생긴 영화배우. 어? 잘생겼다는데 웃는데 왜 웃는데? 어? 그 인물이 어땠어? 어? 임원이 기억나세요? 임원이? 여기서는 임원이가 뭡니까? 저원입니다. 저원이가 뭐라고? 골초라고. 저원이가 뭐라고? 골초라고. 요 5개 항목 기억합니다. 임원이가 이거 누구라고요? 저원이. 저원이가 뭐라고? 골초라고. 임원이가 골초가 아니고 누가 골초라고? 저원이가 골초라고. 저원이 골초, 저원이 골초 이렇게 5개 항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영어 단어를 다 보면은 답이 다 있습니다. MPTS 있죠. MPTS를 갖다 우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그냥 패스스루라고 합니다. 패스스루 정권 이렇게 했어요. 패스스루란 게 뭡니까 하면 패스스루란 것은 모기지에 관련된 것을 전부 다 뭐해라? 패스스루 해라. 다 넘기라. 모기지에 관련된 것을 전부 다 뭐해라? 패스스루 해라. 다 넘기라. 어떤 거? 원리금, 그 다음에 위험 2개, 채무불이행률, 그 다음에 조기상환요금을 누구한테 다 넘기라? 투자자한테. 그게 뭡니까? 패스스루 정권에서 지분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모기지를 담보로 뭐만 주라? 이자만 주라. 본드죠. 본드라는 게 채권입니다. 모기지를 담보로 뭐만 주라? 이자만 주라는 거. 이자만. 그게 MBB입니다. MBB. 됐나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단어를 보시도
영어 단어들 마찬가지 MPTS죠. MPTS라는 것은 이 안에 보면 B란 글자가 없어. B란 글자가 전부 다 영어는 T입니다. T. 투. MBB는 T란 글자 없죠. 전부 다 발발발. 영어 단어만 보면 가만 보면 생각난다니까. 모기지에 관련 것을 패스스루 해라. 누구한테? 투. 모기지를 담보로 이자만 받아라. 채권. 발발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혼합형은 어떤 겁니까 하면은 밑에 MPTB라는 게 있죠. MPTB하고 CMO 두 개는 혼합형입니다. 혼합형이라는 것은 서로 여기 있는 것을 나눠 가진다 보시면 돼. 부담을 줄이자는 거지. 다시 말해서 MPTS가 갖고 있는 것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놓은 게 MPTB입니다. MPTB. 그래서 MPTB는 안에 보니까 T도 있고 B도 있는 거 보이세요? T도 있고 B도 있죠. 자, 그래서 이게 PT라는 것이 요거는 뭡니까 하면 요거는 패스스루가 아니고 요 P라는 것은 페이스루요. 페이스루. 돈만 투자자한테 넘기라. 돈만 투자자한테 넘기라는 것이 돈이 원리금이죠. 원리금. 요걸 투자자한테 넘기라. 그래서 돈만 투자자한테 넘기라. 그럼 당연히 뭐도 넘겨야 됩니까? 조기상환점도 넘겨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발투투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발투투가 된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콜 방어는 원래는 안 되죠. 위험하고 수익을 갖다가 전부 다 투자자가 갖고 가기 때문에 콜 방어는 안 돼요. 그런데 얘를 보완하게 만든 게 CMO죠. CMO에서는 장기 투자자들은 콜 방어를 막아줍니다. CMO에서의 장기 투자자는 위험 방어를 막아준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초과담보는 우리가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입니다. 중간. 혼합형 같은 경우는 딱 중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초과담보고 여기가 3억 같으면 여기는 중간이기 때문에 초과담보 1억 5천을 좀 기억해 놓습니다. 1억 5천. 혼합형 같은 경우는 초과담보를 1억 5천 딱 이렇게 기억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초과담보 같은 경우는 숫자 기억해 놓으시면 시험 칠 때 엄청 유리합니다. MPTS는 초과담보 없고 MBB는 초과담보 얼마입니까 하면 3억. MPTB는 초과담보 얼마? 1억 5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MO는 별도로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CMO란 것은 얘는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얘는 얘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CMO란 것은 여러분들 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기하는 것 똑같아. 예를 들어서 각각 어떤 하나의 어떤 트렌치마다 이자하고 만기가 다른 트렌치를 갖다가 이렇게 한 곳에 담아놨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요거는 3년짜리, 요거는 5년짜리, 얘는 7년, 얘는 9년 이렇게. 그래서 CMO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 탈 때 1번에서 10번까지 타게 되면은 제일 좋은 사람 몇 번이에요? 1번. 제일 나쁜 사람은? 제일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몇 번? 10번이야. 개 탈 때 내가 10번에 타겠다는 사람은 마음이 제일 편한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뭔가를 특권을 하나 줘야 돼요. 특권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트렌치, 이런 것들을 종목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구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만기 이자율이 다 틀려. 만기 이자율이 다 틀린 이런 트렌치로 구성되어 있고 맨 마지막 요 장기 투자자를 갖다 우린 Z 투자라는 말을 씁니다. Z 투자자. 이 사람한테는 뭘 말아준다? 조기상환위험을 막아준다 봐야 돼. 조기상환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9년짜리 갖고 있으면은 1년, 3년, 5년, 7년에서 조기상환을 다 막아준다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원할 때는 이때는 콜 방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있도록 해줘. 이게 CMO라 봐야 돼요. 자, CMO 하나만 볼까요? 146페이지에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에 그게 동그라미 5번 돼 있죠. 동그라미 5번. 주택저당 채권의 총발행을 몇 개의 그룹으로 배분한 후에 이 그룹을 트렌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CMO의 특징은 만기 다르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다 보셔야 됩니다. 만기 다르고 서로 상이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고정 이자율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 이자율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7번에 보니까 CMO에서는
장기 투자들이 원하는 콜 방어를 실현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 5개 항목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요 3개 중에 어느 게 있습니까?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어느 쪽이에요? 틀리면 어디서 틀리겠어요? 지분형에서 틀리겠습니까? 채권형에서 틀리겠어요? 혼합형에서 틀리겠어요? 어디서? 틀리면 여기서 틀리죠. 얘는 안 틀려. 이 틀릴 이유가 없잖아. 일방통행 있잖아. 일방통행. 지분형과 채권형은 틀릴 이유가 없죠. 저거는 뭐 때문에? 일방통행이잖아. 일방통행. 어떻게 일방통행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T란 글자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 투투투. 얘는 발발발. 얘는 안 틀린다니까. 얘는 콜 방어는 안 되고 콜 방어 되고 초과담보 없다 그랬죠. 3억. 그래서 여기서는 MBB에서는 초과담보만 3억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면 되지. 나머지는 지분형 채권에서는 안 틀린다니까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틀립니까? 혼합형에서 틀리죠. 혼합형. 저당권 채무불이행위로 누가 가져갑니까? 저당권 채무불이행은 누가? 발행자. 원리금과 수익은 누구? 투자자가 가져간다. 이게 빨리 안 논다니까. 요게. 시험 칠 때는 한 번 읽고 지나가야 되죠. 한 번 읽고 지나갈 때 저게 한 번에 안 읽힌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혼합형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혼합형에서는 발투투. 그래서 물어볼 때 저당권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기성한 유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유형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리금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수익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혼합형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률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혼합형에서는 발행자 여기 빨리 나와야 돼요. 혼합형에서는 기초채권에 대한 집합물이라고 그러죠. 기초채권의 집합물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기초채권의 집합물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하면 발행자. 요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혼합형에서 수익은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투자자. 혼합형에서 원리금 누가 가져가야 돼요? 투자자. 혼합형에서 위험은 누가 가져갑니까? 투자자.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 이게 빨리 나와야 된다니까. 요게. 그러면 MBS에서 공부할 것은 여러분들은 혼합형도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초과담보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초과담보 채권형은 3억이고 얘는 얼마? 1억 5천. 1억 5천. MBB니까 이거는 하나 둘 셋 3억. MPT입니다. TB니까 이거는 5천. 1억 5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147페이지 한번 볼게요. 금융의 동방법, 조인트 벤처하고 그 다음에 신디게이트, 그 다음에 리츠. 조인트 벤처라는 것은 조인트 벤처 한번 볼까요? 조인트 벤처는 그게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 소수 하나 체크합니다. 조인트 벤처 동그라미 이번에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 소수. 조인트 벤처란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도 옛날에 어릴 때 이런 이야기 하죠. 니하고 내하고 조인트해서. 그죠? 니하고 내하고 조인트해서. 다시 말해서 조인트 할 수 있는 객체가 한 2개 정도, 3개까지 이렇게 해서 소수로 결합되는 것을 조인트 벤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CJ 아울렛 이런 데죠. CJ 아울렛 것은 CJ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미국의 유통회사하고 플러스 합작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는 조인트 벤처라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그랬죠. 그 호무르즈 해협인가 그거 통제권을 갖다가 이란하고 저하고 저거 미국하고 조인트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조인트 벤처에서 만들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라는 것은 다수가 이거 뭡니까? 소수. 두 번째 신디게이트라는 것은 이거는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면서 지분형 그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면서 얘는 다수입니다. 다수.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면서 얘는 다수라 보시면 돼. 다수. 여러분들 보면 영화관에 보시면은 그 영화 끝나고 나면은 공동 투자 쫙 올라오죠. 예. 공동 투자 쫙 올라올 때 그 투자자들 모집하는 거 그게 뭡니까? 신데게이트 방식입니다. 신데게이트 방식.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갖고 148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한번 볼게요. 리츠. 금방 우리가 했던 조인트벤처하고 신디벤처는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고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메뉴에 보니까 성격상 얘는 지분형, 얘는 간접 투자 방식. 얘는 간접 투자 방식. 그리고 얘도 다수죠. 다수. 자, 그래 놓고 위에 PF 한번 볼게요. 자, 저 동부상권에 가니까 롯데 그게 놀이동산 있는 거 보셨어요? 아울렛 옆에 롯데 놀이동산 있는 거 테마파크. 예를 들어서 롯데 테마파크. 롯데 테마파크는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모회사가 롯데겠죠. 자, 테마파크 만들 때는 롯데가 돈을 출자를 했다 안 했다? 네? 롯데가 돈을 출자를 했다 안 했다? 우리나라는 PF가 워낙 사고가 많으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아마 최소한의 금액만 투자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억 들었다 볼게. 5천억. 그러니까 롯데가 땅 정도는 샀겠지. 나머지 돈은 다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서 구해요? PF에서 구한다 봐야 돼. 나머지 돈은 전부 어디에서? PF에서 구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테마파크라는 것은 페이퍼 간판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롯데 자회사에서 운영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페이퍼 간판입니다. 종이로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사업성, 수익성, 미래의 현금 흐름이 눈에 확실하게 보입니다. 테마파크를 구성해 되면은 부산, 울산 여기 있는 어린이들 초등학생부터 해서 중학생들까지는 주말 되면 엄청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수익성, 미래의 현금 확보가 이게 확실하다면 옆에서 금융기관이라든가 다른 대출자들이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여기를 투자를 한다 봐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순수하게 뭐를 보고 들어가겠어요? 순수하게 뭘 보고 들어옵니까? 이것만 보고 들어옵니다. 이것만.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담보를 갖다가 안 한다는 말이죠. 뭐만 보고 들어온다고? 순수하게 뭐만 보고 수익성만 보고 들어온다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가 증권사 같은 경우는 PF에 돈을 안 실었는데 워낙 이자가 높다 보니까 PF 이자가 워낙 높다 보니까 증권사도 PF에다가 돈을 많이 댔습니다. 그렇게 하고 돈을 많이 벌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는 PF에 돈을 많이 댔는데 좀 실패한 게 많죠. 그리고 정부 제재도 좀 받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경제부 소속이 아니죠. 그거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규제를 갖다 약간 벗어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천억을 빌리다 볼게요. 5천억. 자, 5천억 빌리면은 이 5천억이라는 것은 롯데의 장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자기 모기업의 장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롯데가 만드는 테마파크이지만은 신용이 완전히 절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걸 돈이 뭐라 그럽니까? 하면 부외금융이라 그러죠. 장부 외의 금융이라 보시면 돼요. 모기업의 장부 외의 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F는 100% 이거는 공급자 금융입니다. 100% 이거는 공급자가 유리한 금융이라 보시면 돼요. 5천억을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장부에 안 들어와. 이걸 부의 금융효과라 그러죠. 사업주의 장점입니다. 사업주의 장부. 그런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 볼게요.
사업이 망하면 이러한 어떤 대출자들은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비소고금융, 비소금융 또는 얘를 갖다가 제한소고금융이라고 그러죠. 비소금융, 제한소고금융. 제한소고금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5천억을 출자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다못해 잔존가치는 있다고 보는 거지. 여기에 쓸모있는 잔존가치는 있다는 거지. 그 잔존가치에 대해서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제한소고금융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뭐가 되는데 비소고금융 또는 잔존가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소고금융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요것 때문에 비소금융이라는 조건 때문에 금융이 부실화되게 되면 채권에서가 안 된다 봐야 되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부실로 간다 봐야 돼요. 옛날에 이제 시대적으로 세월은 좀 됐지만 옛날에 제2신용금고 이런 거 있죠. 신용금고 이런 거, 상호신용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을 닫게 되는 PF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다 갔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은 분산됩니다. 위험은 시공사, 사업주,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보정보험을 다양하게 엮어가지고 위험을 분산시킨다 봐야 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PF의 단점이라는 것은 금융비용 높은 이자율도 높고 그 다음에 사업지연 관계자들이 너무 다양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그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돈은 자금은 어디서 관리하겠습니까? 5천억이라는 자금 어디서 관리하겠어요? 롯데 자기 모기업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프로젝트 회사 PC 프로젝트 컴퍼니에서 관리하겠어요? 5천억은 여기서 관리하겠습니까? 여기서 관리하겠어요? 여기서도 관리 안 합니다. 두 군데 다 관리하면 안 돼. 여기서 관리하면 안 돼. 독립된 계정에서 관리한다 봐야 됩니다. 제3의 독립된 계정. 대표적인 기억에 우리가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그러죠. 위탁 계정. 전에 내가 말씀드렸을 건데 여러분들 배민에다가 짬뽕 시켜 모으면은 돈을 갖다가 북경반점에 결제합니까? 배민이 결제해요. 배민이 결제한다니까. 그래서 배민에서 뭘 갖고 있습니까? 족을 갖고 있다니까. 족을. 그래갖고 소화가 잘 되고 맛있다는 그 평가가 딱 별들이 딱 찍히는 거 보고 돈이 저쪽으로 넘어간다 봐야 돼요. 에어비앤비 이것도 마찬가지일걸. 에어비앤비 신청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운대에 있는 모 호텔에다가 에어비앤비에다가 딱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이 호텔로 안 가죠.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아마 제3의 계좌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 거기서 에어비앤비 수수료 떼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겠지. 자, 그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는 독립된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사업주, 시공사, 시행사 이런 사람들끼리 비대칭성 문제는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사업주, 시공사, 시행사, 뭐 예를 들어서 보정금융 이런 사람들의 비대칭성 문제를 다 감소한다 봐야 되죠. 증가하면 안 되겠죠. 감소. 그 다음에 폐부, 이거는 전부 다 폐부 간판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이때는 법인세 감면 혜택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PF라 보시면 됩니다. PF. 그래서 PF라는 것은 어떤 사업성을 보고 저 사업이 확실하다 하면은 거기다가 투자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돼요. 투자하는데 어떤 담보, 자산의 담보라든가 신용 보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준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빌린 돈, 부채에 대해서는 모기업의 장부에 들어오지 않는다. 부외 금융 효과라고 그러죠. 부외 금융 효과. 그 다음에 사업성이 떨어져갖고 사업이 부실화되더라도 채권 회수는 모기업에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비소구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산의 어떤 운영 방식, 자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하면은 모기업이라든가 프로젝트 회사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제3의 독립된 계정에서 관리한다 보시면 돼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융기관이 여기다 투자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오로지 뭐예요? 높은 이자 때문에. 높은 이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금융에서 이자가 한 3% 같으면은 여기 한 9%, 10%, 한 두세 배 이상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단점은
단점이란 것은 사업 기일이 좀 늦어집니다. 관계자들이 너무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기일은 늦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 정도 148페이지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